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말 힘든 마음으로 한 가지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사연을 읽기가 많이 두려웠어요. 너무 가까운 일이라서, 너무 현실 같아서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결이가 겪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읽을 이 이야기는 제 아들 한결이와 그의 아내 예린이, 그리고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희 한결이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고, 남들 앞에서 튀지 않으려고 항상 신경 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3년 전 한결이가 예린이라는 여자분을 소개해 줬을 때 저희도 참 좋았어요. 예린이는 차분한 외모의 말투도 부드러웠고 한결이를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결혼식도 무난하게 치렀고 저희 가족과 처가 식구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1년, 2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쯤부터였을까요? 한결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였어요. 한결이가 주말마다 처가에 다녀올 때면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아내를 따라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지닌 채로요. 한결아, 처가에서 뭐 하고 왔니? 그렇게 물으면 대충 그냥 밥 먹고 왔어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면 한결이가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처가를 다녀온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한결이가 현관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울음이 아니라 온 몸을 떨리며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였어요. 제 아들이 새벽에 문 앞에 앉아서 우는 모습을 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결아, 왜 우니? 뭐가 문제야? 어디가 아파? 물어도 한결이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듯이요. 저는 한결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옷을 따뜻하게 갈아입혀주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옆에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때로는 더 자주. 그런데 가장 답답한 건 한결이 옆에 있는 아내 예린이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린이는 항상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결이가 울고 있어도, 저희가 한결이를 안고 있어도 그저 휴대폰 화면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기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인 것처럼요. 예린아, 한결이가 이러는데 뭐 이야기 나눴어? 그렇게 물으면 예린이는 대충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한 거 같은데요. 이상한 거? 내 아들이 이상한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결이의 휴대폰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일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요. 한결이의 휴대폰에는 처가에서 온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한결아, 우리가 빚 갚아줄 때를 생각해봐. 그 정도 빚, 집 하나쯤이지. 너희 집이 얼마인데 우리 신세 지는 거 생각하면 뭐 하는 짓이야? 다음 달 15일까지 권한 이양서 제출하고 집 소유권 이전 서류도 준비해.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건 이 문자였어요. 대출 상환 확인. 다음 달 15일까지 권한 이양서 제출.
안 하면 그냥 알아서 해. 보세요. 제가 읽은 이 문자들. 이게 아들이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에요. 이 문자들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결이가 새벽에 우던 이유들이 점점 무거워지던 그의 표정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함께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태도가,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결이의 서랍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끔찍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 소유권 이양서였어요. 제목만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의 소유권을 한결이와 예린의 이름에서 처가 쪽으로 완전히 넘기는 문서였어요. 두 번째는 금융거래 위임장이었어요. 이건 우리 집을 담보로 처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는 팔 수도 있도록 한결이의 이름으로 권한을 넘기는 문서였어요. 세 번째는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한결이가 처가로부터 받은 빚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이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정당한 계약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한결이의 도장이 모든 문서에 이미 찍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은 전세금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어요. 한결이가 부모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아무 법적 절차도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처가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순간부터 저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한결이의 휴대폰을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건 처가와 나눈 대화 기록이었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이 몇 개 있었어요. 한결이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나중에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 파일들을 차례로 재생해 봤어요. 첫 번째 녹음에서는 예린의 아버지가 한결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 빚이면 뭐 하는 짓이야? 너희 집이 7억대인데 그 정도 빚도 못 갚냐고? 아버지, 저 그럴 돈이, 돈이 없다고? 아, 이 한심한 것. 우리가 얼마를 봐줬는데. 녹음 속에서 한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처럼요. 두 번째 녹음에서는 예린이 자신의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엄마, 이 남자 정신 차리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봐줬는데 감사는 몰라? 그래, 맞아. 너 시집 간 거 후회하냐? 후회하고 말고. 근데 어차피 집까지 갖고 있으니까 내 명의로 바꿔버리면 돼. 그럼 내 거네. 집값이 7억인데 내 명의로 바꿔버리면 돼. 집값이 7억인데. 이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제 아들을 아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요. 세 번째 녹음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어요. 한결아, 서류는 다음 주까지 해.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 주니까. 넌 그냥 도장만 찍어. 근데 그 이후에는? 이후? 넌 신경 쓸 것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따라만 와. 따라만 와. 이 말이 저는 가장 무섭더라고요. 마치 한결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도구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한결이 서랍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모두요.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였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한결이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한결이를 거실에 앉혔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앞에 펼쳤어요. 문자, 녹음 파일, 그리고 서류들을요. 한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아니, 마치 모든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한결아, 이게 뭐니?
한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너 이걸 알고 있었어? 처가에서 우리 집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걸. 그리고 이 여자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걸? 한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온 말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처가가 자신을 압박하고 그 모든 것에 동의한 자신이 말한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라니요. 한결아, 왜 미안해? 넌 피해자야. 엄마, 저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한결이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부터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한결이가 말한 건 정말로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대요.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결혼 비용 정도라면서요. 그런데 그 돈을 처가에서 빌려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대요. 근데 빚은 줄어들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자라며 자꾸만 늘어났대요. 이제 너희 집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했대요. 집 소유권을 우리로 바꾸면 빚 탕감해 주겠다고 했대요. 처음엔 거절했대요.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계속되는 협박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결이는 점점 무너져 나갔대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한 것 같아요. 넌 약한 게 아니야. 넌 피해자야. 근데 이미 서류도 다 썼고, 도장도 찍었는데, 내 도장 말이지? 네. 그 도장을 넌 스스로 찍은 거야? 정신 차린 상태에서 한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계속 괴롭혀서, 계속 협박해서, 결국, 네, 좋아요라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 위에 손가락을 놓고 도장을 찍게 했어요. 마치 제가 동의한 것처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다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결이가 저에게 다른 문서들을 꺼내 보였어요. 이것도 이미 작성됐어요. 그것은 이혼 서류였어요. 뭐, 처가에서 만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혼 서류도 준비해 놔라고 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이혼까지 준비된 상태였어요. 집을 빼앗기고 그 다음엔 이혼까지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너 이 장난이 뭐야? 넌 정신 차려야 해. 엄마, 더는 못해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다 가져가게 해요. 집도 가져가고, 이혼도 해주고. 그냥 해방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절망했어요. 내 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더 이상은 묵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나서기로.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건 저의 오랜 친구였어요. 한결이가 이런 일을,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정말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은, 당신 지금 변호사 찾아가야 해. 변호사?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 강압, 기망이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그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들고요. 문자 메시지들, 녹음 파일들, 작성된 서류들, 그리고 한결이의 증언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시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강요, 기망, 그리고 사기에 해당합니다. 강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압박 속에서 동의한 것은 동의가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 집은 소유권 이전은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가의 행동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변호사는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 소유권 이양 무효 신청이었어요. 강압 상황에서 작성된 서류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두 번째로는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사기, 강박, 기망 혐의로요. 그리고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 특히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금융거래 위임장 무효도 신청했어요. 처가가 이 서류를 이용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 수 있는 일을 막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로 예린의 아버지가 경찰에 소환되었어요. 강압과 협박 혐의로요. 처가의 계획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7억인데 라는 예린의 말이 담긴 녹음, 그리고 내 도장만 찍어라는 명령, 그리고 계속되는 빈 명목의 협박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변호사는 이건 계획적인 재산 갈취입니다 라고 법원에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1점 부동산 소유권 이양 문서는 강압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점 금융거래 위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입니다. 3점 처가에서 청구한 빚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강압을 위한 명목일 뿐입니다. 4점 예린의 아버지는 강압과 협박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처가 측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 여전히 우리의 것이었고 그들의 어떤 주장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결이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였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한결이는 변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시 돌아왔어요. 가 맞는 말 같아요. 그 새벽에 우는 일도 없어졌어요. 처음엔 여전히 힘들어 보였어요. 심리 상담을 받도록 권했고 한결이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상담사분은 이건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기간의 정신적 압박 속에서 살아온 결과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이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이 되었다거나 밥을 조금씩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거나 그런 작은 것들부터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한결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으로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저를 구해줘서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저는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린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린과 그녀의 가족은 법정에 나타날 때마다 사회적 낙인이 찍혔어요. 재산 갈취 시도, 강압과 협박 혐의 등으로 말이에요.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어요. 한결이가 원한 것이었어요. 이제는 강압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선택으로요. 예린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예린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까지 계산의 대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결이가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지금 한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도 다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전처럼 직무도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그 무거운 표정이 아니라 아침에 밝은 얼굴로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집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저랑 차도 마시며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가끔씩은 저에게 말해요. 엄마, 그때 제가 정신 차려야 했는데. 아니야.
넌 피해자였어. 그리고 엄마가 있었잖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혹시 제 아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제가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법이 있어요. 두 번째, 당신이 느끼는 압박감과 두려움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에요. 세 번째, 당신의 가족, 특히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들은 당신이 가져야 할 감정이 아니에요. 네 번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 아들처럼 당신도 반드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고 싶냐고요?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돈이나 집 같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처음엔 그 집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킨 건 그 집이 아니라 제 아들의 삶 자체였어요. 그의 꿈을, 그의 미래를, 그리고 그의 존엄성을요. 제 남편, 즉, 한결이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있는 한,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 말이 이제 정말로 이해가 돼요. 요즘 세상은 복잡해졌어요. 예전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금전 관계도 복잡해졌고, 가족 관계도 복잡해졌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짓밟으려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의 배우자나 시댁이 당신의 재산과 존엄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강압이에요. 학대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증거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제가 한결이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녹음 파일들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만약 문서들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뭔가 이상한 상황을 감지한다면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세요. 문자를 저장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이건 남편이나 처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뭘 잘했을까 하고요. 특별히 뭔가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아들이 무너져 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불편한 일도 많았어요. 변호사도 찾아가야 했고, 법정에도 나가야 했고, 사회적 낙인도 감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의 가치를 가졌어요. 바로 내 아들의 삶을 다시 살려낸다는 가치 말이에요. 결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이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관계예요. 서로를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시댁이 당신을 지켜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택해야 할 가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의 본질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니까요. 그것 없이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우리 한결아,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용감한 아이야. 왜냐하면 당신 눈물을 그냥 흘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 준 거니까. 그리고 엄마도 고맙고 너도 자신한테 고마워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넌 당신 삶을 되찾으려고 용감하게 싸웠거든. 미래는 밝아.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넌 저 어둠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 고통들이 넌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집에서 밥을 함께 먹을 때도 그전처럼 가볍고 편한 분위기 안에서요. 한결이가 주말에 영화도 보고 때로는 제 손을 잡고 산책도 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예요. 만약 지금 당신이 제 아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알아주세요. 당신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조금씩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모두 화이팅입니다.